진짜 그렇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여성민주신문의 박강호라고 합니다. 혹시 와중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여경TV를 통해서 녹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여성 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성민주신문 정경민 대표님의 대회에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경제신문의 정경민 대표입니다. 네, 여성경제신문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서울문화사는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우먼센스, 아레나, 리빙센스를 발간하는 회사고 시사저널 이러신분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사 그룹의 인터넷 매체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는 2014년에 창단한 인터넷 매체입니다. 저는 중앙일보에서 30년 근무하다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여성경제신문 대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좀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비웃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여성의 잠재력 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가 됐고 또 우리 이미 인구 전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구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저출산 시대 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 특히 이제 경단녀라고들 하지만 경력 단절이 된 젊은 여성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로 복귀시켜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 이게 우리 여성 자신의 정체성 또는 여성 자신의 개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지 않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성경제신문 대표로 왔고요. 올해가 사실 우먼센스와 여성경제신문이 처음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2014년 창단은 했지만 그 사이에 여성계를 대변하거나 여성계의 목소리를 표출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해온 게 사실입니다. 제가 와서 우리 우먼센스와 함께 앞으로는 이 여성의 잠재력 개발 또 여성의 사회 진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오늘 저희 행사에 와주신 예외민 여러분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세션에 우리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님 와 계시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홍정민 의원님 와 계십니다. 두분 같이 감사드리고요. 1세션에서 같이 토론을 해주실 채율의 이정은 대표님, 디자인 얼라이언스의 최서윤 대표님 와 계십니다. 우리 이정은 대표님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김정은 위원장님 또 바이든 오셨을 때 선물하는 한국의 공약 이런 것들을 다 하신 분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션은 아직 발제자분과 토론자들이 다 도착을 안 하셨는데 이복실 전 차관님, 또 차인순 교수님, 그리고 연치현 변호사님은 어디 와 계시네요. 그리고 신경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신 한국 여성 변호사회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는 특히 우먼센스에서 매년 선발하고 있는 K퀸의 대표 선수분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K퀸은 우먼센스에서 선발한 인플루언서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시고
응원 센스의 얼굴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초대한 미스코리아들도 뒤에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행권하고 미니아 증권 홍보하시는 분들이 와서 저희들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여성경제신문과 우먼센스는 앞으로 여성의 잠재력 개발, 또 여성의 사회 진출, 일 가정 양립 하는 데 앞장서서 대변하겠다는 말씀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님의 축사 대국이 있겠습니다. 축사 대국은 오늘의 사회의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실 한국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윤미 변호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김현숙 장관님께서 축사를 보내오시고 친히 이곳에 오시지 못하셔서 제가 축사를 좀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입니다. 여성경제신문 창간 8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2022 위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성경제신문은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여성을 깨우는 언론을 모토로 팩트에 기반한 보도를 위해 힘써 오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디어의 새 지평을 여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대전환, 가족 형태 변화, 성별 인식 격차 등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환경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현재의 한계를 넘어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하는 막중한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여성 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호주제 폐기와 남녀 고용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일가정 균형을 위한 돌봄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예방 및 지원 강화, 젠더폭력 방지 대책 수립, 시행 등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 각계와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인식과 차별적 관행 해소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 임금, 돌봄, 가사, 분담 등 각 분야에서 성별 차이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성 고용률이 5월 기준 60.6%로 일부 상승하는 등 여성 고용이 개선되곤 있지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여성 고용의 N커브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 해결 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새로운 추진 전략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성경제신문 창간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 포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약 8분간 휴식 후에 2시에 세션 1이 바로 시작되겠습니다. 예, 이제 곧 세션 1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의 많은 풍경들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바꾼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여성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자리인 만큼 특히 여성들에 있어서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일, 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들이 많이 변하게 됐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 세션에 일가정 양립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언 준비하셨는데 저도 토론문을 읽어봤더니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들이 녹아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신 황보승희 의원님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전 지역구가 부산 충북 영도구입니다. 충북은 자갈치, 복지시장, 부평, 안동시장 이런 관광지가 있는 곳이고요. 영도는 태종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요새 전국적으로 핫한 커피숍들이 영동에 많이 생겼는데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지방의원으로 2004년도에 출마를 해서 구의원 3번, 시의원 2번을 하고 2018년도 구청장 선거 나갔다가 낙선을 하고 2020년도에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 전에 1999년도부터 한 7개월, 99년 연말부터 한 7개월 동안 전 김영호 국회의장님 국회 사무실에서 이제 부급 비서로 시작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 선출직 처음 시작할 때 만으로 27살이었는데 정부 최연소였고, 그 당시에 결혼을 안 한 상태였고, 당선되고 1년 뒤에 결혼을 해서 아이 둘, 제가 지금 딸이 17살, 15살 딸이 있는데, 애기는 임신해가지고 선거를 어머니가 하고 당선이 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쉼없이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직장과 가정 일을 같이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몸소 이제 느낀 많은 여성분들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저는 사실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할 때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해야지, 직장 생활과 육아를 완벽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남들이 결혼하고 남편이 애를 낳으니까 저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시기도 하고 결혼해서 출산도 안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저 때만 해도 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제 무모하게 그냥 멘탈이 헤딩 하다시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 가정을 과연 어떻게 양립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우리 정경민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이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국가 경제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며 하고 있느냐, 그리고 현 실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81이라는 숫자가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입니다. 한 명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통계청 자료고요. OECD 평균이 1.61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유엔 인구 기금에서는 이게 이제 계산하는 거 좀 틀려서 차이는 있는데 거기는 1.1명입니다. 근데 198개 국가 중에 3개 저희가 꼴찌입니다. 198위. 2021년도에도 꼴찌를 했고 2020년도에도 꼴찌를 했고 2019년도에는 192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월 23일 날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시민 아이디어를 받아서 부모 육아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대통령직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 적용을 예, 아니 저 괜찮아요. 네네, 고맙습니다. 보통 이제 출산휴가나 우리 난임휴가 긴장돼서를 여성들만 쓰는데 네. 부자에게 그것을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을 지금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여성 경력 단절 현황을 보면 기혼 여성들 숫자가 이제 점점 줄고 있어요. 15세에서 54세. 경력 단절 여성도 줄고 있는데 단 이제 그 비율 자체가 기혼 여성 중에 경력 단절된 여성 비율이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 2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경력 단절법이라는 것이 이제 그 경력 단절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대상이 경력 단절이 이미 된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을 하고 그들이 경력 단절된 이유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여성경제활동법이라고 해서 경력 단절된 여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을 시키고 대상 자체를 모든 여성으로 대상으로 하는 법이 올 6월 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혼인, 임신, 출산
취남 육아 외에 우리가 직장 내에서 성별, 임금, 격차 같은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된 여성도 포함을 합니다. 요새 뭐 직장 다니다 보면 상대적으로 월급 적게 주고 차별받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직장을 이직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성경제활동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여기 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있지만 경력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 지원, 일 경험 지원, 경력 단절 핵심 이제 예방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두어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여성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예방하는 각종 사업을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약칭으로 전국 여성세일센터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것들이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법이 다시 전면 수정돼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제 통합 관리, 새로 이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또 앞으로 확충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일반적인 일반형 센터는 전국에 한 130개 정도 이렇게 시도를 제가 보니까 이 구군별로 이건 만들어 놓은 현황인데요. 서울시 같으면은 지금 25개 구구거든요. 근데 23개가 있으니까 거의 각 구별로 하나씩 있는 것 같고 부산 같은 경우는 16개 구군이 9개니까 한 뭐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3개 그러니까 2개 구 중에 하나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각 구 단위로 아직 더 만들어야 될 센터 수가 많다 이렇게 보고 광역센터 같은 경우도 광역 시도인데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미처 만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뭘 하고 있냐? 직업 상담, 진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고 직업 교육 훈련도 하고 있고 취업과 연계를 해주고 있고 뭐 인턴십이나 뭐 이런 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의 사후 관리 이게 얼마나 이제 고용 유지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아쉬운 점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729개나 되고 참여자도 14,000여 명이나 되고 예산이 뭐 194억이 되는데 이제 1인당 계산하면 한 139만 원 정도 예산이 할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목별로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화하게 되다 보니까 특정 과목에 몰리면 다른 과목은 개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인턴십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인턴으로 활동을 하면 석 달 동안 매월 80만 원씩을 기업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 되고 나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한 번 80만 원을 더 지불합니다. 그래서 인턴십 석 달 뒤에 이제 계속해서 고용이 되는 경우가 한 96.9%가 된다고는 하는데 6개월 이후에 계속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또 이 모니터링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새로운 취업 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시키고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가 세일센터 등을 통해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새로운 취업하기 위한 이제 제도적인 장치였고요. 결국 일을 하려면 일과 육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이제 보육과 관한 제도들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제도의 이름이 이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 휴직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알고 있다를 보니까 육아휴직은 많이 알고 계세요. 41.4%. 대충 알고 있다를 포함하면 한 5% 정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같은 경우는 알고 있다가 50% 미만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도 알고 있다가 50% 미만입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덜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가족 돌봄 휴직 제도 들어보셨어요? 그 근로자가 부모, 자기 배우자, 자녀, 또 배우자의 부모님이 고령이나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가지는 휴직인데 최대 90일을 쓸 수가 있고 1회 사용할 때 30일 이상을 써야 되고 무급 휴직입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게 좀 아쉬움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규모별로 보육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이건 전부 고용노동부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2021년에 발표가 됐고요. 5인에서 9인 사업장, 영세 사업장인 경우에 그나마 육아휴직은 많이 홍보가 돼서 좀 덜하긴 하지만 모르시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 상대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세 사업장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활용도 하시기 때문에 그 비율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아 관련 제도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쓴다가 한 50%에서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잘 모른다고 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가 한 50%에 육박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활용이 가능하나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이 25% 정도, 전혀 사용할 수 없음이 또 한 20에서 2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제도도 있고 모르고 있는 제도도 여전히 있고 활용하는 것과 활용하지 않는 것이 50%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활용할 수 없는 이유는 대부분이 직장 분위기와 문화 때문에 그 외에 이제 특히나 9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몇 명 안 되는데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동료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한 이제 인건비 부담, 사측이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장애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분위기상 못 쓰겠다가 크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육아휴직을 생애 아이 한 명당 1년을 쓸 수가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1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육아휴직을 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조금 기간을 늘려서 토탈 2년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좀 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 수준을 보면 임금과 복리후생이 모두 전임제와 동일하다가 한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월급이 작아진다는 거죠. 복리후생비가 작아지든지 월급이 근무 시간에 따라서 작아진다.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월급 주는 부담 때문에 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기려면 직장 안에 보육시설이 있으면 좀 더 안심할 수가 있겠죠. 수유기에 직장에서 바로 수유도 할 수 있고, 휴식 시간에 아이를 틈틈이 가서 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기는 한데, 실제 직장 보육시설이 없다가 95%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제도는 대기업이나, 이 직원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300인 이상 이렇게 확보되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도입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설치를 못하고 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직장 내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5인에서 9인이고 99인 미만이다 이럴 때 보육시설 하나 만들기가 사실은 힘든 겁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엄청난 정부 보조를 해주지 않는 한은 직장 내에서 보육시설 만들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유형 근로제 유형별 이제 도입 현황을 쭉 보면 도입제도 없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형 근무제를 하면 아무래도 엄마나 아빠의 그 육아 부담이 줄어드는 게 맞는데 저도 보니까 이게 엄청 다양한 이름으로 있더라고요. 재택근무하는 것도 있고 집은 아니지만 다른 공유 사무실에서도 근무하는 방법도 있고 그 출퇴근 시간을 근무 시간은 8시간이지만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육아기나 특정 기간 동안만 짧게 일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도입제도 없음이 60%다. 유형근무제가 많이 정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고 유형근무제를 미실시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가 이제 나중에 진급하고 이런데 불이익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과연 그러면 육아기에 근무 시간 단축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을까,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는데요. 단축 근무가 주 시간으로 15시간 이상, 35시간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 계산하면 3시간에서 7시간이거든요. 7시간을 계산하면은 9 to 6 했을 때보다 1시간이 줄어요. 그게 제대로 된 단축 근무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25시간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근무하는 거를 하루에 5시간으로 해놓으면 오전 근무만 하든지 오후 근무만 하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서 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의 공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하던 걸 뭐 2년으로 늘리자, 3년으로 늘리자 하는 법안들이 한 10개 정도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돼서 현실성이 없다라고 저희 입법처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현실적으로 1년이지만 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현재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스웨덴 사례를 좀 봤는데요. 스웨덴은 2011년도에 우리하고 같이 인구 증가율이 0.8% 정도다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우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 및 여성 고용률을 보면 2000년도에 똑같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고 스웨덴은 출산율이 늘어나고, 대신에 고용률은 한국도 스웨덴도 늘어나긴 했지만 한국은 여성 고용률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줄어들었고, 스웨덴은 여성 고용률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은 더 늘어났다. 왜 그러냐를 좀 봤습니다. 여기에 공공 육아 돌봄 서비스를 구축해서 고용과 출산을 모두 증가했다. 여성만 양육하던 시대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양육하는 모델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킹 데디, 아버지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 근로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이 부모가 나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 보육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기혼 여성 중에 전업주부 비율이 54.6%입니다. 출산율이 0.83, 0.81 정도 되죠. 스웨덴은 기혼 여성 중에 전업주부가 2%인데요. 출산율이 1.88입니다. 그만큼 이런 제도들이 안착이 되면서 육아와 보육을 일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 여성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남성도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고용률 대비 출산율이 이렇게 높은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있긴 하지만 이게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 문화나 또 정부 정책에 있어서 어떤 인텐시브를 어떻게 줄 건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제가 법 개정한 내용이고요. 육아 재택근무 제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국회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거의 쓰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제 수행 비서가 남성인데 자기가 일을 하면서 부인이 일을 쉬었거든요. 근데 부인이 일을 하고 싶고 육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제가 출산 휴가를 1년을 지금 준 상태입니다. 사실 국회에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일단 시범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봤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걸 지금은 사측과 개인이 원해야지만 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고, 또 이 업무상 심각한 어떤 피해가 가중된다 이럴 때는 법상으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결혼해서 출산하고 육아를 할 때 누구나 아이 한 명당 1년 플러스 1년은 출산휴가도 가고 육아 근로시간 단축도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가게 되면 이게 인사 고과와도 다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보승 의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주실 의원님께서는요, 민주당의 홍정민 의원님이십니다. 특히 보육과 육아 정책과 관련해서 문제점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리고 경기 고양시 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그 WE 포럼이 1회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황보승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발제자로 나타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황보승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이 저도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고민했던 내용인데 가급적 좀 주제의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그러니까 좀 이어지는 다른 부분을 취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경력 단절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지금 사실은 저희 아이가 지금 20살이에요. 그래서 그 육아의 생애 주기상 앞쪽 부분을 이제 황보승 의원님께서 주로 발표해 주셨다면 그 두 번째 고비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력 단절로 재취업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7.8년이라고 평균합니다. 평균이니까 이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고 더 짧은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경력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도 이제 풀타임 잡이라고 했을 때 뭐 돈을 받고 풀타임을 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경력이라고 좁게 정의하자면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1년 정도 육아휴직을 쓴 뒤에 한 2주 뒤에 바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가 2005년 초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를 정상일 풀타임 잡을 갖게 되는데 우리 경제신문 창간인 2014년 초에 제가 다시 복귀를 해서 거의 저도 9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저도 이 유사한 사례인데요. 이런 경력 단절에 대해서 제가 그 2005년 초에 그만둘 때는 이 경력 단절에 대한 거의 사회적인 공감대라든가 국가적인 지원, 법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2008년도에 아까 황보승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법이 경력 단절 관련한 경제활동 촉진법이 생겼습니다. 이 뒷부분은 아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법에 근거해서 세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겨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이라든가 직업 상담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법이 이제 이렇게 시행된 지 13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육아를 이유로 경력 단절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이렇게 육아를 이유로 경력 단절 됐다는 1위, 사유 1위가 육아고요. 그 육아가 이유라는 비중이 40%가 넘었어요. 점점 올라와서.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가장 컸는데요. 2020년, 21년 이 두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 때문에 사실은 육아를 이유로 경력을 중단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 육아의 범위가 상당히 장기간이에요. 아까 지금 큰애가 20살이라고 했는데 둘째가 아직도 고등학생인데 이 사실은 중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육아의 부담이 아주 적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굉장히 풀타임 잡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랬고 이제 최근 한 9년 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휴가를 내고 자녀의 학교 학사 일정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게 눈치 보고 내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거의 다 엄마들 뿐이에요. 그런 정도의 노력이나 수고를 하는 분들도 엄마들이고 전업주부도 계시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버지들은 그런 수고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하고 갔더니만 다 이제 엄마들이니까 다음에 좀 소외감을 느껴서 안 나오시기도 해요. 이런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아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육 부담까지도 다 엄마들이 지고 있어서 심지어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만두시는 이제 여성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 결정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이유가 사실은 유명한 일화가 뭐 아이 책가방 쌀 때 엄마는 짐 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 가장 위기가 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마 유치원에서는 조금 웬만한 데는 그래도 7시까지도 봐주는 데가 상당히 구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처음에 이제 적응 기간에는 뭐 11시, 조금 적응이 돼도 1시에 아이가 하교를 하기 때문에 그 돌봄 공백이 상당하고 그 시간을 아이를 계속 학원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비인간적이거나 아이가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주로 요즘에는 분위기가 육아휴직을 안 쓰고 출산 직후에 버텼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2학년 때까지도 좀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9년이 걸렸다는 게 저도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좀 풀타임 잡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아이 때문에 이게 고민이 돼서 도저히 나오기가 좀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등 돌봄 교실 같은 형태로 조금 이렇게 케어해주고 있는데 이 대기자가 매년 갈수록 더 점점 길어지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수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수용률만 낮아지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국 평균적으로 이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이용자가 원하는 분들 많은데 이 공급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고 있고 더 문제는 이 지역별 편차도 매우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면 2020년으로 가면 심지어 21.4%포인트까지 어떤 곳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령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100% 수용률이 있는데 아이들이 몰리거나 굉장히 엄마들이 많이 원하는 곳은 이렇게 78.6%까지도 그 격차가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초등 돌봄 교실이 아무래도 이제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서 많이 분담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그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에 따라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등 돌봄 교실이 보통 아이들이 1, 2학년 정도에 많이 이용하는데 끝나고 학교에서 잠깐 봐주고 한 3, 4시 정도에 보내주면 아까 말한 학원으로 이제 돌리는 이 시간이 좀 짧아지니까 엄마들이 조금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현재는 한 5개 부처에서 초등 돌봄 교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부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부들이 있는데 이걸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중앙 차원의 전담 기구,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좀 지역 간 분배 아니면은 이런 부처 간 그 불균형을 좀 없애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좀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좀 곳에 해결하게 되면 좀 단기간에 빠른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로 설명을 많이 해주신 그 2008년에 생긴 경력단절에 관한 법이 사실은 이렇게 예방에 관한 초점을 두고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제 경험상 경력이 한번 이렇게 단절이 됐다가 다시 사회에 복귀를 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공백이 있는 게 뭐 죄는 아닌데 사실은 그 기존 경력을 재경험사 서류에서 너무 광탈을 많이 해봐서 기존 경력과 연결되는 직장으로 지원하기도 애매하고 신입으로 지원하기도 굉장히 애매한데 제가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지 말걸이라는 후회를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까 황보승희 의원님 발표해 주신 내용처럼 조금만 유연하게 아니면 휴직 제도를 강화해서 한 몇 년이라도 조금만 그 직장에든 아니면 그 직종에 버틸 수만 있으면 그 이후에는 유지하는 거는 조금 쉽거든요. 복귀하는 것이. 근데 아예 그만두고 다시 사회로 나오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자체가 예방 선제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든 여성을 대상도 확대하고 선제적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저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아무래도 그 초등 돌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엄마들이 그 육아휴직으로 어린 시절을 좀 잘 버티고 나도
또 다른 또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오기 때문에 저는 그 생애 주기, 육아 주기라고 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다음에 초등 저학년 공백이 발생할 때 그리고 조금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교육에 관해서 좀 엄마의 또 에너지라든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 기간마다 어느 정도 사회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면 가장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이런 부분이 여성들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나중에 내 커리어가 끊기면 그 뒤에 어떻게 될까? 저도 9년 동안 굉장히 헤매면서 이 공부도 했다가 저 공부도 했다가 이러면서 어떤 직장을 갈까 맨날 나중에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이 고민을 거의 9년 동안 내내 했는데요. 그 고민을 좀 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가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출생률 부분도 올라갈 수 있지만 또 오늘 처음에 모두의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양질의 그 젊은 또 여성분들의 그 잠재 경쟁력을 또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토론해 주시는 분들의 의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정민 의원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해 주실 토론자분들 앞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 이 첫 번째 일가족 양립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일가정이란 게 항상 논의도 많이 되고 저희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 주변 친구들 지인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참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을 봐도 정책적인 면이나 법률적인 면에서 많이 좀 보완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고충은 많이 개선되지 않는구나. 아까 출산율이 1도 안 된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토론자로 황보승희 의원님 아까 주신 말씀에 부연해서 주실 말씀 듣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발제를 했으니까 네. 발제 안 하신 두 분이 먼저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질문 위주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에 참석하게 된 최유래 이정은 대표입니다.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게 이제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사례가 많고 또 직접 제가 워킹맘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처음 알게 됐는데 최하위 출산율 국가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실 저조차도 2018년에 결혼을 해서 우연히 아이가 들어섰고 또 한 번 유산을 해서 2019년 초에 다행히 이제 아이가 들어서서 바로 또 20년 딱 1월생이어서 코로나 베이비가 됐는데요. 그 후에 또 가을에 사실 또 둘째 아이가 들어서서 사실 겪고 나서 보니까 2018년부터 21년까지 제가 4년 동안 임산부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 임신하고 2번 출산하면서도 이제 대표의 특성상 책임을 지고 계속 일을 해온 사람인데요. 아직 둘째가 돌이 안 됐습니다. 저는 사실 2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후반의 그 중소기업 대표인데요. 제가 직접 겪었던 20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20대 때 그분도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저희 본사 여직원분이셨는데 육아 임신하셔가지고 이제 안정기 될 때까지 휴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조업되다 보니까 사실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힘든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몇 개월간 재택근무를 시켜드리고 육아휴직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2014년도였을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저조차도 좀 죄송하지만 보수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가임기 여성 혹은 결혼을 앞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하게 됐고,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저희 그 전사 정직원의 70%가 여성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가 몇 개 저희가 제조를 하고
유통하고 판매까지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영업장을 몇 개 갖고 있는데요. 특히 그쪽은 서비스직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비스직에서 이제 고급 인력을 채용하다 보면 굉장히 고학력자신데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많고요. 아까 그 숫자에서 제가 되게 공감했던 건 한 7, 8년 공백기 끝에 이제 저희 회사에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그런 분들이 이직률도 낮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애사심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은 경력 단절녀를 채용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늘 솔직히 채용할 때 저 역시도 꺼려하는 거는 이제 아이를 중고등학교 가까이는 키우신 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 사례에 봤듯이 딱 초등학교 이후에 그게 너무 엄마의 특히 1학년에 엄마가 손길 제일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회사에 진짜 너무 훌륭한 분이셨는데 30대 중후반에 오셔서 40대 초반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들어가니까 딱 그냥 자진해서 퇴사하시고 아르바이트로 재입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번이라도 일을 하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되게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저 역시도 되게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빨리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가 되기 전에 저조차도 사업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되게 데드라인도 갖게 되더라고요. 4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초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승진 절차를 밟으셔서 사실 굉장히 훌륭하게 일하고 현재도 계시는 저희 장기 근속자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경력 단절녀의 혜택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마 이제 제가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좀 더 챙겨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아마 그분 또한 나이대가 50대 초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만 제도를 알게 되면 본인이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건 또 나이에 관련한 일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경력 단절 여성이 줄었지만 기혼 여성의 수가 줄었다는 것도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20대 한 중후반에 저희 이제 본사를 지원하는 저희 직원분들을 보면 다 결혼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특히 MZ세대, G세대 분들이 그러신 것 같고 너무 우스운 거는, 우픈 거는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출산하자마자 이제 여자 대학교에 강연을 연사로 초청받아 간 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대표님 꼭 아이도 2아이가 있고 결혼도 했다는 얘기를 꼭 해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좀 그런 게 좀 직접적으로 들었던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상반기까지 이제 있었던 또 어렵게 임신이 되셔서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게 제가 최근에 법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물론 정책적인 게 되게 보완이 됐지만 최근 법이 지원은 많이 되지만 이제 5인 이상의 영업장들을, 그러니까 5인 이상의 회사들은 모두가 똑같은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임신 육아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임신 출산 제도도 있고 육아휴직 제도도 따로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딱 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인력 보충의 문제가 너무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정말 사측의 입장이지만 근데도 이제 이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좀 저희 회사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겠다 좀 많이 자극은 받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는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또 이제 유산까지 했다 보니까 사실은 안정기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지금 출산휴직 중에 있고요. 예전에는 재택이 가능한 임산부 직원이어서 좀 제가 그래도 어떻게 수월하게 넘어갔지만 아예 서비스직 같은 계통, 즉 오프라인 영업장에 있는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종에 대해서도 좀 정책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말 솔직히는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 대표를 위한 특히 저희 같은 중소기업 정책도 더 세부적으로 마련되는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사업은 진짜 멈출 수 없는 기차랑 똑같아요. 저도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몰수유 하다 말까 뛰쳐나와서 일한 사람인데 선배분들이 다 누워있을 때 일해야 된다. 그게 이제 되게 공감되는 바인 게 이제 딱 지금도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이제 국공립 돌봄 기관에 정말 이렇게 아이를 맡기고 뭐 또 이렇게 둘 다 맡기고 이제 혹은 이제 둘째 아이는 아직 어려서 이제 돌봄 아주머니도 하고 있는데 양가 부모님의 손길을 피할 만큼 사실 아이 한 명당 한 2사람이 솔직히는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육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워킹맘은 이렇게 엄마의 그 약간 책임감 이런 게 여기 선배분들이 더 많이 아실 텐데 그게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나마 아이가 좀 모를 때는 괜찮은데 저희 첫째 아이만 해도 이제 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회사 이런데 사실 그때마다 조금 좀 약간 내가 언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코로나 직후 사실 인력을 많이 줄였는데요. 자동적으로 줄였는데 저희 회사는 더 바빠져서 이제 저도 막 엄청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 현장의 이야기였고 조금 더 이렇게 이번 이 포럼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저 역시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현장의 목소리 말씀 주신 것 같고 이제 이어서 최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얼라이언스의 대표 최소연입니다. 지금 참석하게 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저는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자님이 저를 좀 서치가 돼서 온 케이스예요. 그리고 양쪽 오늘 그 발췌를 들었는데 너무나 공감을 했고 저는 그냥 일반 개인 시민이지만 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극하게 또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여성으로 살면서 좀 뭐라 해야 되나? 기본적인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는 정말 충실하게 IT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30대 초반에 결혼, 임신, 출산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는 사장님이 이래요. 뭐 최대리 애를 낳고도 열심히 다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일을 열심히 시켜요. 근데 이제 출산 휴가를 받을 때쯤에 권고사직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육아 수당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있었는데 전 기분이 나빠서 그거 안 받겠다고. 그리고 그걸 받아도 또 거기 뭐 이제 서류적으로 좀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기분이 나빠서 그 정도로 저는 상처가 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젊었고 그렇게 제가 첫째로 출산을 하고 둘째도 되게 어렵게 아이를 가지고 7년 동안 육아가 되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은 계속 하고는 싶었어요. 일에 대한 좀 열정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 욕심이. 그래서 둘째 4살 될 때를 기다렸어요. 어린이집. 그리고 첫째가 7살 때. 그래서 전 뭣도 모르고 그냥 일단 그때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걸 알아가지고 지금은 세일센터로 하잖아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대표들도 많이 알고 주위에 엄마들도 많이 알고. 그래서 아까 조사 결과 보니까 7년, 8년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딱 7년 차에 이제 사회 복귀를 한 거예요. 근데 사회에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도 나와서 좀 모르니까 사회 분위기를 알자 해서 분위기를 알자 해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경력 단절도 있고 나이 많은 여성을 써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창업 7년 차인데 제가 하는 업무는 그 경기도권 아니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컨설턴트나 멘토 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저는 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주위의 엄마들이 저만 보면
취업을 하고 싶은데 뭘 할지를 몰라. 친구들도 저만 보면 엄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경력 단절이 있었는데 전 좀 운이 좋았는지 1년 안에 중소기업청 사업을 따고 일이 되게 상당히 바빴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계속 뭔가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당신의 특장점이 있으니 뭐가 있어? 막 얘기를 하고 어느 기관에 뭐 교육이 있으니 해라 막 얘기를 해줘도 용기가 나지 않고 그 세일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나 좋은 프로세스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그렇게 가고 아까 취업까지 가고 6개월 이상까지 되는 그 현장의 분위기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멘토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업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건 현장에서 느꼈어요. 아까 돌봄 같은 경우도 첫째는 무사하게 넘어갔는데 제가 IT를 너무 믿었나 봐요. 제출해서 된 줄 알았는데 서류가 하나 미비해가지고 둘째 1학년 때 돌봄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돌봄 선생님들은 제가 일하는 엄마인 줄 아니까 아 어머니 뭐 해가지고 한 명이니까 어떻게라도 해드릴게요. 우리가 힘들더라고 했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뭔 소리냐 이걸 아시고 좀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기본적인 거에서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동네의 방과 후 이후에 직장인들 엄마를 필요한 도담이 있는데 거기를 연락을 해보세요 했는데 그 전에 연락을 했었어요. 한데 거기는 아까처럼 그 인원이 적고 형제 자매가 있으면 동생한테 가지 저희 같이 처음 가는 사람한테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대기 걸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대기도 안 돼요 라고 힘들어요 요요 하면서 끊겼어요. 그래서 그 1학년 때는 제가 그때 4년차인가 그랬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가서 일을 하고 얘가 그 방과 후 수업을 돌려도 뭐 1시 반, 2시 그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좀 그때 전 좀 분노에 차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나. 그리고 정작 일하지 않는 엄마들은 서류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집어넣고 자기 시간을 쓰는 그런 광경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가 2년 있었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정책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책들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실현을 하냐 했을 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버는데 엄마가 일을 더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남성분들도 있지만 약간 유교보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같이 똑같은 돈을 벌어도 엄마가 더 케어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클라이언트 같이 일하던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로 갔는데 얘기를 하다가 남자분이세요. 나 아이 픽업 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애가 혼자 다니는 게 불법이야. 안 되고 엄마 아빠가 같이 케어를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스웨덴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자유롭게 엄마 아빠가 당연히 누가 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굳이 이 목적이 아빠들은 이 자리를 지켜야 돼. 되게 한국적인 사회 분위기가 사실 엄격하잖아요. 예, 하면 눈치가 보이고 저 왜 저래? 라는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 분위기를 저는 개선을 하는 캠페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정책은 다 좋아요. 그랬을 때 저는 보건복지부의 노담 캠페인이 정말 성공적인 캠페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담배 피는 애한테 담배 피지만 하면 한 대 맞을 것 같고 막 혼날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캠페인 이후로 초등학생들도 그런 이슈가 나오면 노담 이런 식으로 담배는 안 좋지만 되게 긍정적으로 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 학교 폭력도 멈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좀 건전하고 밝게 아빠와 엄마가 같이 함께 육아를 하는 거다. 동네도 도와줘야 되지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캠페인을 하는데 이게 개선이 그 임직원들이겠죠. 위에 결정하는 결정권자들도 개선이 되고 또 직원들도 개선이 돼야 누가 뭐 그걸 쓰더라도 자연스럽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누군가는 언젠가 순서대로 오는 거니까 누가 써도 되지 괜찮다라는 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해주셔서 그 말에 공감을 했고
아무튼 그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어떤 것 같고 의원님들께 한번 정말 현실의 목소리 이렇게 내주셨는데 한번 의원님께 각각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실제 뭐 정책은 있지만 현장에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의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아까 통계에서도 보셨지만 제도를 알고 있다 그러나 쓰지 않는다가 50대 50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50%의 간극을 채우는 것이 저희의 숙제인 것 같고 어쨌든 이 기업 문화 자체가 누구나 써야 한다, 누구나 쓸 수 있다 이걸 그 정착시키는데 방금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신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여가부 장관 인사를 대독하신 변호사님께서 여가부에 좀 전달을 꼭 하시고 저도 이렇게 덧붙여서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출산율이 낮은 게 사회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양대 사회 가장 큰 이슈가 저출산 문제, 노인 빈곤 문제. 이게 이제 우리 사회 갈등이 굉장히 큰 문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 문제인데 그 중에 1번이 저출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모가 결혼을 해서 지금 결혼 안 하려는 분이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정말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사회가 그걸 서포트 해줘야 된다. 결국 아까 기업하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 본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휴가 주고 싶어도 육아휴직 주고 싶고 근로시간 단축해주고 싶어도 결국 인력을 대체하는 문제 그리고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저는 국가가 메꿔줄 필요가 있다. 이게 뭐 5인 이하 사업장이나 몇 인 이상의 사업장이다 이렇게 구별을 두지 말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프랑스가 출산율 최저 국가였습니다. 한 명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지금 출산율이 아마 1.5 이상, 1.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저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도 인정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을 해서 똑같이 가정 있는 아이들과 똑같이 사회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정민 의원님 말씀 또 덧붙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토론자분들의 말씀 들으니까 더 굉장히 와닿고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노동자로서 일하는 엄마를 중심으로 오늘 발제도 저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제도도 맞춰져 있고 이제 경험해 보니까 이제 두 분이 다 대표님이시더라고요. 네, 그 창업하는 아니면 또는 대표로 있는 엄마는 그 대상이 거의 아닐 거예요. 본인이 육아휴직을 써서 대표를 비울 수도 없고 그리고 1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식당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아이를 육아휴직 제도보다는 좀 다른 정도의 보완 제도가 필요하고 사실 저도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오기 직전에 창업자의 대표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너무 공감이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근데 어쩌보면 일하는 엄마보다 공부하는 엄마가 더 눈치가 엄청나게 보입니다. 일하면 돈이라도 벌어오니까 그 돈으로 뭐 시터도 조금 쓴다거나 어디 어린이집 맡길 수도 있는데 공부할 때는 제가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방금 말씀하신 그 사회적 인식이 정말 그런데 돈도 안 벌어오는데 집에서 애나 봐야지 약간 이런 모든 분들의 그러니까 심지어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분들까지도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결혼 기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 MZ세대 20대 여성, 30대 여성의 자기개발 욕구는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다고 봅니다. 그 동력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하다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 자연스럽게 취업 준비라든가 다른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저도 경험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눈치를 받고 맡기기가 더 어렵기도 해요. 경제적으로 정말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그런 제도를 운영할 때 여러 종류의 그런 엄마들 좀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도 설계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더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말씀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세션 1 가정 양립과 관련한 어떤 재연의 그 세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사로 출연해주신 분들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